마음을 읽다. 노은우시 플루센터 10명의 보이스투맨 사기 이야기. 서울시 노은우시 플루센터. 노은우시 플루센터 보이스투맨 사기 오디오북 코칭 강사 김호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엄마 등에 업혀 한쪽 뺨에 전해지는 뭉근한 온기를 즐기던 그 편안했던 순간을 우리는 모두 그리워합니다. 눈 감으면 나타나는 나의 유년 시절. 아무 걱정 없이 해맑게 세상을 마주하던 순수했던 내 모습을 살면서 꺼내보고 싶은 그 시간들을 중년이 되어 글로 나를 만나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참 열심히도 살아왔습니다. 사는 동안 고단한 인생도 강팍한 상황도 눈물나게 외로운 순간도 있었으나 우리의 성실한 인생이 흔들거리는 모든 순간을 꼭 안아줍니다. 잊고 지냈던 그 따스한 기억, 아직도 따뜻한 내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 노릇 김이정. 큰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무렵 내게는 새로 생긴 습관 하나가 있었다. 바로 남편과 아이들이 회사로 학교로 출발한 후에 한두 시간쯤 아침잠을 자는 것이었다. 학원이다 독서실이다 하루 종일을 돌고 새벽에야 잠자리에 드는 아들을 위해 내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들이 잘 때까지 함께 깨어있는 일이었다. 가방을 챙기는 아들 옆에 가서 공부 진행 상황이나 계획도 듣고 별다른 걱정거리는 생기지 않았는지 살피는 일이 내겐 아주 중요한 일과가 되던 때였다. 대체로 건강 체질은 나였지만 아침에 조금이라도 자두지 않으면 낮 동안의 일정을 견딜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아침 9시 반까지는 세상 없어도 침대행이었다. 그날 아침도 모자란 잠을 보충하고 있는데 딸깍딸깍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날 아침에는 아버지께서 복사할 서류 몇 장을 들고 오셨으니 오늘은 엄마가 틀림없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돌아 누웠다. 식탁엔 아침에 아이들이 먹다 남긴 볶음밥을 대충 덮어놓았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있으며 거실엔 아침 신문이 펼쳐져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니 엄마가 식탁 위 그릇을 열어보시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더 모른 체 하면 필시 싱크대 그릇들을 닦기 시작하실 게 분명했다. 막내딸 시집 온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참으로 한결같은 내 엄마. 엄마, 왜 매일 아침 오시는 거예요? 힘들지도 않아요?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과 해도 되는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다. 내가 내뱉은 그 말은 이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이었을까? 본래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겠으나 엄마의 배려와 너그러움 덕에 해도 되는 말로 은근슬쩍 넘어간 말 정도로 생각하면 맞을 듯하다. 며칠 전 밑반찬으로 마늘종 장아찌를 만들려 하는데 고추장이 부족하다 했던 나의 말이 문제였다. 막내딸의 그 한마디 때문에 엄마는 땀을 뻘뻘 흘려가며 고추장을 덜어오신 것이었다. 이젠 늙어 이것 들고 오는데도 힘이 들더라는 푸념과 슬며시 시작하시려는 작은 오빠의 새로울 것 없는 근황 얘기, 그리고 이미 5번도 넘게 들었던 교회 어느 권사님 딸내미 얘기. 나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거실에 나뒹굴던 신문을 소리나게 펼쳐드는 것으로 원천 봉쇄해버렸다. 엄마는 점심 약속을 핑계로 곧 일어나셨고 성질 못된 막내딸은 죄책감과 함께 남겨졌었다. 엄마는 아마
그 나이가 되도록 철이 들지 못한 딸의 퉁명스러운 행동 따위는 금세 잊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7,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소갈머리 없는 행동을 맘 한구석에서 덜어내지 못하고 있다. 거실 깊숙이 스며들던 그 아침의 햇빛과 그 안에서 제멋대로 떠다니던 먼지들까지 나는 아직도 선명하다. 원래 때린 놈은 발 못 뻗고 잔다고 하지 않던가. 엄마는 고추장이 가득 담긴 유리병을 들고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을 연신 훔쳐내시면서 대체 몇 번이나 쉬어가며 우리 집까지 오셨을까. 그리고 그러는 동안 얼마나 많이 망설이셨을까. 잠을 깨우는 것은 아닌지, 뭔가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딸의 퉁명스러운 반응을 이미 예상하셨을런지도 모르겠다. 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도 당당하지 못한 것은 엄마라는 사람들의 숙명인 것인지, 요즘 나도 성인이 된 아들들의 마음을 부쩍 살피게 된다. 이제는 칭찬이든 핀잔이든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나의 가치관을 강요할 수는 더더욱 없다.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 더 망설이는 것은 내 엄마를 닮은 탓일까?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삶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 불현듯 물어올 때 나는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현명한 답을 얘기해주고도 싶다. 그런 중에도 꼭 명심하려 애쓰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을 해주려 하지 말고 아이들이 바라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해주자라는 것이다. 나는 이 다짐을 되도록 오래 기억하고 싶다. 그래야 나도 아이들도 상처받지 않을 것인가.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시지 않는다. 더는 고추장을 담그시지도 않고 교회 권사님의 소식을 전하시는 일도 없다. 대신 엄마는 병원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신다. 너한테 어떻게 전화하는지 잊어버릴까봐 전화했어. 이제야 나는 엄마의 간절함을 조금쯤 아는 것도 같다. 나를 가장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 이수복. 나는 오빠 둘에 언니 1명, 이남 이녀 중 막내다. 덕분에 막내라는 이유 하나로 가족 구성원의 살뜰한 보살핌과 이쁨을 한몸에 받고 성장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일하러 나가실 때 10원을 주셨다. 언니와 오빠는 10원을 받으면 돼지 저금통에 쏙 넣곤 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에게 10원을 받자마자 쪼르륵 가게로 달려가 뽀빠이, 자야 등의 과자를 사 먹었다. 과자는 당시에 내게 꿀맛이었다. 가끔 아이스케이키를 외치는 아저씨가 오면 정말 행복했다. 그 시절의 나의 모든 초관심사는 먹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때의 사진을 보면 배만 불뚝 나온 아이가 나를 보고 배시시 웃고 있다. 어느 날 엄마 손을 잡고 시골 할머니 집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사는 사촌들에게 얘들아 여기 가게가 어딨니? 라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온통 논밭인 그곳에서 가게를 가려면 버스 타고 한참 걸어가야 하는 그런 외진 동네였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평소와 달리 집이 조용했다. 눈을 비비며 안방문을 열었다. 엄마와 언니 그리고 작은 오빠 이렇게 3명이 옹기종기 앉아서 무엇인가를 먹고 있었다. 뭐야 왜 나만 빼고 먹어?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배신감에 몸부림을 쳤다. 엄마는 놀라서 어여와 너 깨면 주려고 했어 하시면서 꿀을 한 숟가락 떠주셨다. 나는 엉엉 울면서 엄마가 건네준 꿀을 받아 먹었다. 그 꿀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괌에서 사온 꿀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꿀이 엄청 귀했던 것 같다. 그 다음날 엄마 몰래 꿀통을 찾아서 방으로 가져와 수저로 꿀을 퍼먹었다. 큰 통에 담겨있던 꿀은 3일 만에 내 뱃속으로 사라졌다. 너무 행복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겨울방학이 끝나고 중학교에 입학해서 몸무게를 쟀는데 세상에 8kg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모든 옷들이 맞지 않았고 그때부터 나는 꿀벅지가 되어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는 몸매로 평생을 살게 되었다는 슬픈 사실. 꿀 한 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에게도 엄청 혼났다.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린 결과였다. 그러나 그때의 꿀이 보약이 됐는지 대학 입학 때까지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었다. 나는 아직도 먹는 것에 욕심이 많다. 아마도 천성인 듯하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제일 서운한 일을 뽑으라 하면 아직도 먹는 것과 연관된 일들이 많다. 나 빼고 맛있는 거 먹는 사람들은 나를 정말 서운하게 한다. 나의 이정표 송지연. 멀미가 심했던 나에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그 때문인지 시골은 나의 삶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나는 경상도와 전라도로 있는 한 마을에서 태어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시댁은 집성촌을 이루는 곳에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많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살았는데 로망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결혼 후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명절 전날에는 부침개를 10소쿠리나 부쳐야 했고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부침개를 부치다가 지칠 때쯤이면 이놈의 명절 라며 혼잣말을 했다. 명절날에는 40여 명의 장정들이 제사를 지낸 후 밥을 먹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설거지장이 떡하니 남아있었다. 그 산을 깨끗하게 치울 때쯤이면 아이고 신음이 절로 나왔다. 깨끗해진 부엌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가슴속엔 천불이 일고 있었다. 어깨와 발목이 욱신욱신 쑤시고 손을 올릴 수도 없어 서울에 오면 침을 맞곤 했다. 대가족의 며느리 역할은 쉽지만은 않았다. 결혼한 지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외국 지사 발령을 받아 우리는 3년 동안 서울을 떠나 있었다. 서울에 돌아와 몇 년 만에 만난 시어머니 얼굴은 많이 수척해 있었다. 혹시나 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 어머님은 이미 폐암 4기로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 모두 놀랐고 서둘러 서울에서 치료를 시작했다. 맏며느리인 나는 시골에 사시는 어머님이 서울병원에서 치료하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그 사이 어머님은 나에게 미안하다며 해를 끼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셨다. 반면 나는 치료를 받으러 오신 어머니를 가끔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지 않았고 어느 날은 점심을 대충 드렸으며 시골에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 어머님은 3년을 살다 하늘나라로 가셨다. 형수님,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둘째 서방님의 말이 나를 부끄럽게 했다. 왜 나는 부끄러운 감정을 가졌을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나를 돌아보고 부끄러워진 것은 아닐까? 나는 나에게 질문을 던지며 조금씩 어른으로 거듭나고 있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올해 2월 30을 간 넘긴 아들이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 누군가에게 며느리였던 나는 시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며느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아들이 결혼한 후 남편은 며느리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퇴근한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여보, 애들한테 전화 안 왔어? 라며 아들 부부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인사였다.
혹시 나에게라도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이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남편은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리 연락이 없지? 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라고 했지만 꼭 꼬집어서 말하면 며느리를 두고 한 말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다. 그렇게 기다리던 며느리의 전화였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어쩔 줄 몰랐다. 며느리의 전화를 받은 남편은 무슨 말을 이어갈지 몰라 짧게 통화를 한 후 나에게 전화기를 넘겼다. 얼떨결에 전화기를 받은 나는 세희야 잘 지내고 있지? 나돈 살림하느라 힘들지? 등등의 이야기를 나눈 후 전화를 끊었다. 새해 1분도 안 되는 통화를 한 남편은 엉덩이를 흔들며 이방저방 춤을 추며 다녔고 그의 얼굴 표정은 하늘을 나는 듯 보였다. 전화 한 통에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돌아가신 어머님도 그랬었겠지? 육순을 바라보는 길목에서 나는 며느리에서 시어머니가 되어 한편으로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다. 시어머니가 처음인 나는 우리 며느리가 좋아할 시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인지 모른다. 자신도 없다. 하지만 30년차 살림 경력과 25년차 며느리 경력으로 지혜롭게 며느리에게 다가가 보련다. 혹시 다가가는 길의 방향을 잃으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보여주신 어머님의 삶 속으로 나의 길을 찾으려는다. 언제나 자애로우셨던 어머님, 언제나 한 발 뒤에서 나를 기다려 주셨던 어머님, 어머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이정표가 되어 나는 시어머니의 길로 들어간다. 결혼한 아들 덕에 나는 한 발 더 어른으로 거듭나려 한다. 고추장 그 슬픈 매운맛에 관하여 한남희. 엄마의 낡은 슬리퍼를 신고 엄마가 있는 시장을 찾아 나선 것은 생애 가장 위대한 모험이었다. 메밀묵 가득 담은 대야를 인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다녔던 많은 날을 등불 삼아 4살의 나는 용감하게 그 길을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신었다고 할 수 없을 쪽배에 올라탄 나뭇잎보다 보잘것없이 작은 내 발은 나를 엄마에게가 아닌 알 수 없는 낯선 동네에 데려다 놓았다. 길에서 울고 선 나를 어떤 어른이 학성동 사무소라는 곳에 데려다 주었고 그곳의 당직이었던 젊은 아저씨가 나를 데리고 하룻밤 거기서 묵었다. 밤새 나를 찾던 엄마는 울다 지쳤고 동네 할머니가 용하다는 전바치를 소개해 주었다. 전바치는 엄마에게 학성동 방향을 말해 주었고 그날 낮 나는 엄마를 다시 만났다. 삼촌이 라면을 끓여주었고 신문지를 깔고 함께 잤다는 이야기를 해맑게 떠들었다는데 나의 뇌 속엔 그날 밤의 일은 기억에 없다. 나중에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 나를 데리고 계셔 주신 분이 동사무소 방위병 아저씨였다. 생애 은인인 그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엄마를 찾아 나섰던 용감한 나는 그 대가로 시골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 장사하던 엄마가 나를 돌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던 듯하다. 4살에 시작된 외가살이는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계속되었다. 위로 2 언니가 있었고 나까지 보살피기엔 무리라며 큰 고모는 나를 고아원에 주라고 했지만 외할머니는 그럴 수 없다고 하시며 어린 나를 계속 길러주었다. 읍내에서 4km 떨어진 깊은 산골 마을이었던 외갓집 동네엔 내 또래 친구가 없었다. 야트막한 고개를 넘어가면 나타나는 이웃 마을에 잠숙이란 이름을 가진 동갑아이가 유일한 친구였다. 왕복 8km 산길을 잠숙과 동무하여 학교에 다녔다. 학교에 다녀와도 집엔 아무도 없었다. 농사일에 바쁜 할머니 할아버지는 해가 져야 집에 돌아오셨으니 그 기나긴 해 왜 그토록 날마다 배가 고팠는지.
잠숙과 나는 입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 채마밭에 자라는 거의 모든 농작물과 과일나무의 열매는 다 우리 차지였지만 늘 우리는 허기가 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나를 보러 온 적이 있는데 가끔 먹어볼 수 있는 쭈쭈바를 매우 좋아한다는 할머니의 귀뜸에 읍내에서 쭈쭈바를 몇 개 사들고 산길을 걸어왔다. 더운 여름 아버지의 손에 들린 쭈쭈바는 이미 다 녹아버려 냉장고에 넣지 않은 탄산음료 같은 맛이었다. 더위에 질렸는지 흐물흐물 늘어져 버린 쭈쭈바를 붙들고 서럽게 울어대던 나를 보며 물끄러미 담배만 피워대던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일 줄이야. 그저 하루하루 밥을 굶지 않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학교를 오가는 것이 생의 모든 것인 무색, 무미, 무취한 아이로 자라나는 것 외에 내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어느 볕 좋은 날 할머니가 열어놓은 장독대에서 발견한 고추장이 내게 다른 생의 맛을 알려주었다. 호기심에 한번 찍어 먹어본 고추장의 맛이란 빨간색의 매콤하면서 달콤한 맛. 나는 거기에 빠져들었다. 잠수기가 빠질 수 없었다. 우리는 학교에 갔다 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고추장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 손가락으로 찍어 먹었다. 밥을 비벼 먹기도 했고 채마밭에서 따온 오이도 찍어 먹었다. 매운맛에 혀가 얼얼해지면 물 한 바가지를 퍼먹고 잠숙과 나는 나름대로 재밌게 놀다 지쳐 잠이 들곤 했다. 서늘한 기운에 몸을 뒤척일 무렵이면 해가 뉘엿뉘엿 졌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함께 외갓집에 맡겨진 중학생 작은 언니가 집에 돌아왔다. 언니는 쌀을 씻어서 밥을 했다. 중학생인데도 유난히 키가 작고 덩치도 작았던 언니가 장작불을 붙여 밥을 하는 것은 무리였다. 엄마가 힘들게 번 돈으로 전기밥솥을 사다 주었으므로 언니가 콩쥐처럼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장작을 떼서 밥하는 것은 변할 수 있었다. 밥을 하고 숙제를 하고 그렇게 해가 지면 농작물을 읍내 장에 내다 팔고서 파김치가 된 할머니가 돌아오셨다. 우리는 짠지에 밥을 먹고 할머니는 8시 30분에 하는 드라마를 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시다가 언제나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잠에 빠져버렸다. 읍내 윷놀이판에 참가하는 게 취미생활인 할아버지는 우리가 모두 잠든 깊은 밤에 오시거나 가끔은 며칠씩 집에 오지 않기도 했다. 채마밭에 내 주먹만 한 참외가 열리던 무렵 사건이 터졌다. 정월에 담아놓은 할머니의 고추장이 빈 항아리로 발견된 것이다. 항아리 주둥이에 모기장 같은 천이 씌워져 있었고 할머니는 신압으로 뚜껑을 열었다 닫기만을 반복했으므로 고추장이 어디로 달아나고 없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기에 숙성 잘 되었을 고추장을 푸기 위해 망사 뚜껑을 열고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이 텅텅 비어 있었으니 그걸 몽땅 먹어버릴 계획 같은 건 애초에 없었는데 하루하루 그저 손가락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권하는 대로 쥐새끼 풀방울이 드나들듯 했을 뿐인데 잠숙과 나는 뜻하지 않은 고추장 푸드파이터였던 것일까. 언니를 통해 내가 그 고추장에 심취해 있었던 사실을 알아내고도 할머니는 그걸 나와 잠숙이 다 먹어치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다. 그 매운 것을 그저 재미삼아 먹어본 것까지는 이해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항아리째 비워버렸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사실이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그 시절 언니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외가마당에 그늘이 내리고 앞산 검은 그림자가 머리푼 귀신처럼 들이닥칠 듯한 무서움에 시달릴 때 그때 고추장 한 번 집어먹고 물 한 사발 마시며 견딜 수 있었을 뿐이었다. 사실 그리 큰 항아리는 아니었다. 묵은 고추장이 있어 그의 할머니는 고추장을 조금 담으셨다. 그러니 아이가 무슨 어른 허벅지까지 오는 큰 항아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고추장을 퍼먹는 상상은 말아주시길 바란다. 엄마를 향한 그리움, 얼음장 같은 쭈쭈바를 원껏 먹지 못한 갈증, 그 조그맣던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고추장의 매운맛이 있게 해준 것은 아니었을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날을 지나 어른이라는 이름의 익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마음 한 귀퉁이에 여전히 덜 자란 채 할머니의 고추장을 훔쳐먹던 어린 내가 이따금 잠에서 깨어 선울음 우는 것을 어색하게 지켜보게 되는 것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내 생의 슬픈 단면이지 않을까 싶다.
동해 이창에 사랑하는 그녀가 내 곁을 떠났다. 그녀는 새들을 따라 구름 위에 올라갔다. 바람을 타고 파란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멍해지며 바보가 되어간 것일까? 아니, 나는 미친 것이다. 명치 끝에서 산불이 났다.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며 피가 거꾸로 솟았다. 어젯밤에도 잘 자라 했던 그녀가 찬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그녀가 가던 삼봉동 심리상담소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산복역에서 하차한 사람들은 안내 표지판도 보지 않고 대갈길로 자유도 갔다. 나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다. 숨이 차고 간절히 삐걱거렸다. 심리상담소에 들어갔다. 입구에는 원두커피 향기에 축하 하한들이 가득했다. 상담실에서 원장이 말했다. 어떻게 오셨나요? 상담 내용은 절대 비밀 유지입니다. 편하게 말하세요. 저는 감정이 메마르고 공감 능력이 없어요. 로봇 같아요. 나만 사랑했던 그녀가 어디론가 떠나버렸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무기력하고 기생충 같아요. 살아가기가 막막해요. 죽고 싶어요.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것도 없고 몸은 노쇠해지고 그녀가 보고 싶어요. 상담 원장은 나에게 감정 일지를 써보라고 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나는 상담소에서 나와 중년청으로 걸어갔다.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없는 파란 하늘 아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중년청 다리에는 사순절 현수막이 보였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었다. 나는 몇 년 전에 갔던 인도 여행이 문득 떠올랐다. 봉사단체 일행과 인도 콜카타에 갔었다. 테레사 소녀가 세운 죽음에 이르는 집이라는 호스피스에 방문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임종을 지켜주는 한 무리 젊은 외국인 봉사자들이 있었다. 벽틈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그들의 젊음을 더욱 빛나게 비추었다. 나는 중년청으로 내려갔다. 양편에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들이 물을 따라 피어나기 시작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비같이 봄꽃을 쫓아다녔다. 징검다리 위에서 진달래 꽃잎이 휘날렸다. 하얀 벚꽃잎이 내 어깨 위에 날아왔다. 아들아, 밥은 먹었니? 어디 아프진 않지? 항상 조심해라. 너는 나의 삶이고 생명이며 사랑이란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도 너와 함께 살아있단다. 내가 보고 싶니? 그럼 너를 보렴. 너는 나고 나는 너란다. 반갑게 만날 때까지 잘 지내야 돼. 안녕. 도봉산 둘레길을 걸으며 최미숙. 하늘이 눈부시다. 마음이 먼저 무숫골을 향해 나선다. 나도 따라 나선다. 근심을 덜어준다는 무숫골은 들어서는 입구부터 산책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다. 무수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끼고 드는 무숫골은 세종의 아홉째 아들 영해군의 묘가 있다. 세종이 생전에 아들의 묘에 왔다가 원터 약수를 마시고 물맛이 좋고 경치가 수려하여 아무런 근심 없는 곳이라 하여 무숫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4월의 막바지여서일까? 주팝나무가 흐드러지게 피고 벚꽃진 자리에는 온통 푸르름으로 채워졌다. 개울가 청둥오리 한 마리가 한가로이 자맥질을 하고 있다. 따스한 봄볕 아래 돌다리를 거느는데 송사리떼가 군무하듯 반겨준다. 흐르는 물소리가 힘차다. 개울가 양옆으론 허리만큼 자란 수초가 흔들린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부서질 듯 메마른 잡초들과 뒤섞여 수초는 보일 듯 말 듯 얌전히 서 있더니 오늘은 쓰러져 누워있는 잡초들을 눈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 잡초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모습이다. 내년 이맘때쯤 너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듯하다.
무스코를 거쳐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들어섰다. 북한산과 도봉산으로 가는 양갈래길에서 오늘은 왼쪽 북한산 둘레길로 발길을 잡았다. 둘레길로 들어서는 입구는 벌써 철쭉이 마중 나와 있다. 길 양옆으로 각종 식물에 관한 안내 표지판이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발걸음이 더디다. 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선녀가 옷을 벗는 것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이름 붙여줬다는 벚나무의 꽃잎을 다시 쳐다보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유난히 샛노란 꽃잎을 가진 돌량지꽃, 봄맞이꽃, 애기똥풀, 서양민들레는 작고 앙증맞은 것이 기분 좋은 봄날에 잘 어우러지는 꽃말이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능원사가 나온다. 산중에 절처럼 걸맞는 그림이 어디 있을까?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된 절을 지나며 합장을 한다. 독경 소리를 들으며 마음은 어릴 적 할머니 따라 절에 드나들던 시절로 돌아가곤 한다. 보살이라 불리던 할머니. 머리엔 소쿠리 가득 오이, 가지 등 텃밭에서 난 각종 채소를 이고 어린 손녀의 손을 잡고 수없이 드나들던 자그마한 절. 안개 덮인 그 절간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초파일을 앞두고 내걸린 저 수많은 연등 속에 할머니가 미소 짓는다. 할머니의 가슴앓이였던 내 아버지는 영민한 큰아들이었다. 하지만 워낙에 병약했던 터라 할머니는 그를 위해 늘 빌고 빌어야만 했다. 할머니의 흰 목덜미가 매번 그리 가늘게 떨리던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도봉 옛길에 들어섰다. 내가 특히 좋아하는 이 길은 누구나 편안히 오를 수 있게 나무 계단이 길게 이어져 있다. 계단 위론 세월을 말해주듯 나무들이 아치형으로 굽어 그늘을 만들어준다. 인고의 세월을 거쳐 삶을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노년의 모습 같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강박한 모습을 보이는 주변의 어르신들을 가끔 본다. 나이만큼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살아가는 동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욕심은 덜어내고 포용력은 깊어지고 사랑은 자주 표현하는 연습말이다. 계단 옆을 흐르는 냇물은 방해라도 될까 싶어 낮은 소리로 졸졸거린다. 흐르는 개울물 하나에도 소리를 낮춰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배운다. 나무 계단이 끝나는 지점엔 다시 구부러진 오솔길이 오랫동안 이어진다. 나는 이 구부러진 길이 좋다. 이 길은 혼자 걸어야 하는 좁은 길이다. 지나온 나의 길도 곧은 길만은 아니었다.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와서일까? 나는 평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보단 구불구불한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서 사람다운 향기를 느낀다. 아름다운 향만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다. 살아가며 구부러진 길이 조금씩 곧게 펼쳐져 가고 혼자 걷던 길을 둘이 만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서툰 내가 숙성된 향기를 지닌 사람을 만나 살아가니 곰삭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산속 깊이 들어갈수록 간간히 연분홍 철쭉만 짙은 푸르름 속에 언뜻언뜻 보인다. 귓전으로 스님의 독경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진다. 문득 뒤에서 통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운다. 바통한 그녀의 웃음과 함께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오솔길이 끝나는 지점까지 나는 그녀의 개인사를 알아간다. 내가 정한 지점까지 다 걸은 후 다시 지나온 길을 되돌아온다. 예전에 둘레길을 걸을 땐 항상 무언가와 함께 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외워야 할 시 한 편 들고 앞만 보고 걸었다. 그러나 요즘은 빈손이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걸으니 오로지 보이는 산속의 풍경에 집중할 수 있어 좋다. 나뭇잎 하나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푸르름을 더하고 쫑쫑 쪼조종
양쪽에서 화답하듯 울어대는 새의 노랫소리도 정겹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가슴으로 들어온다. 늘 맘만 바삐 지내온 시간들이 메마른 가슴으로 만들었나 보다. 분명 지나온 길인데 돌아가는 길은 새로운 길을 지나듯 느낌이 다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햇살이 눈부시다.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니 가슴에 뜨거운 것이 차오른다. 누군가 위로의 말을 하는 듯하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들에 핀 나리꽃 한 송이도 먹이 쉬고 잎이 쉬는데 너는 무얼 그리 걱정하느냐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 주어진 시간. 온갖 상념들로 무거웠던 머리가 한결 가볍다. 근심을 가득 채우고 산길을 올랐다면 되돌아 내려올 땐 반은 비워지는 듯하다. 빈손으로 와서 자연을 벗삼으니 마음이 그득한 봄 향기로 채워진다. 둘레길을 돌아 내려가는 길. 같은 일상이 늘 반복되지만 내가 마주한 시간, 소중한 인연들이 더 애틋이 느껴진다. 이제 다시 주어진 역할로 돌아가는 시간. 내 삶 가운데 구부러진 길에서 만나는 인연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 무숫골을 지나며 근심 하나 내려놓고 온다. 패밀리의 평화유지를 위해 이 정도는 참아줘야지. 박정희. 패밀리의 평화유지를 위해 아들에게 욕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로 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존경을 받는 어머니가 되지 않기로 했다. 패밀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하루쯤 품격을 내려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리기로 결심했으니까. 퇴직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느라 다하지 못했던 정성을 쏟아붓기로 했지만 한 달 만에 KO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가 아닌 엄마로 살기로 했으니까. 이제야 알게 되었다.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 자신에게 시간을 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암튼 그렇다. 모처럼 엄마랑 종일 함께 있는 아들이 괜히 멋져가 그냥 해대는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스트레스가 되려고 꿈틀댔다. 오늘은 꼭 풀어버리기로 결심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다 문득 이 녀석도 알아야 할 것 같고 식구 중 누군가는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아 가족 단톡방에 올렸다. 난 못 살아. 따신 밥에 삼겹살 수육, 버섯 참치볶음, 야채 생절이를 해서 밥 줬더니 너무 시간 걸린다고 내일 아침에나 먹냐고 야유하고, 배 터지게 먹고 배부르다고 지아리고, 세탁기에서 빨래 꺼내다 널어주려고 가져오니 세탁통 안에 빨래 남긴 거 아니냐고 의심지랄이. 엄마 부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달려들어와 문 닫아 버렸다. 도그 베이비 왈왈. 아유, 복댕이 방을 드레스룸에 내 작업방 하길 다행. 또 심심하면 불러댄다. 저 놈이. 나는 안 들린다. 그러고 보니 나도 배부르다니. 오늘의 일기 끝. 나도 가끔 찰지게 욕하고 싶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엘레강스를 못 내려놓겠다. 누구 베이비로 만족. 엄마인데 이 정도도 안 된다고 하면 패밀리의 평화를 어떻게 유지시켜주려. 설마 내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겠지? 20분 만에 단톡방에 톡이 왔다. 스트레스 받게 한 큰아들. 키키키키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장가간 둘째 아들. 키키키키키키키. 엎드려 절 받았지만 엄마도 사람이고 여자이고 소녀성이 있는 것이니까 당분간 어머니는 안 하련다. 와우, 쌓이려던 스트레스가 다 도망갔다. 그렇다. 나는 당분간 현명한 어머니는 안 하기로 했다. 편하게 그냥 엄마 하련다. 표현에 있어서 더하기 하지 않는 소녀 엄마가 되련다. 우선 나를 먼저 추슬러야 패밀리의 평화도 유지되는 거 아니겠나? 아들아, 당분간 기다려주련. 엄마가 욕하며 스트레스를 풀겠다는데 너도
패밀리의 평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참아줘야 하지 않겠니? 겨우 39살 임효순. 39살이란 나이는 아주 적은 것도 아주 많은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라고, 철이 덜 든 나이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적어도 나는 환갑이 다 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 내 나이 39살. 그로부터 2년 반 전 여름쯤 우린 종합병원 중환자실 근처에 모여 누가 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나 내기라도 하듯 가족회의란 것을 하고 있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시어 중풍을 맞은, 그래서 더는 홀로 지내실 형편이 못 되는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씩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이었고, 그러다가 퇴원을 하시면 누가 모실 것인가를 놓고 많은 시간이 침묵과 더 큰 한숨을 토해가며 모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서울에 사는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은 집안 형편상 쉽게 모셔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큰아들은 엄마가 시골로만 오신다면 자기가 모실 수가 있다고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얘기했다. 엄마는 시골에서 일찍 떠나오신 뒤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고생하며 살 수 없다고 평소에도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다. 이제 중풍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을 달고 사셔야 하는 현실이니 그것들이 한참 멀리 있는 시골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을 누구라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내가 남편에게 먼저 엄마를 우리 집에서 모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러자고 선뜻 대답해 주었다.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가서 시어머님께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잘 차릴 생각 말고 딸도 자식인데 그렇게 해라 하며 허락해 주셨다.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한참을 울었다. 약속한 주말 다 같이 모인 가족들이 일반 병실로 옮겨간 엄마를 문병하고 나와서 다시 무거운 분위기로 자리했다. 2주 후쯤은 퇴원하실 것 같다고 내가 의사한테 들은 얘기를 하니 다행이네를 하면서 누군가 당분간은 집마다 돌아가면서 엄마 집을 방문하여 서로 돌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고, 또 다른 오빠 중 한 사람은 1년씩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했다. 내가 1년 동안은 우리 집에서 먼저 모시겠다고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면서도 각오가 단단해 보인 내 목소리에 안심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들이 역력했다. 퇴원하여 우리 집에 모신 엄마는 늘 서러워하며 눈물로 지내셨다. 입버릇처럼 아들이 셋씩이나 있는데 갈 곳 하나 없어 우리 딸만 고생시킨다 하셨고, 죽도록 고생하고 좀 살만하니 몹쓸 병이 생겼다라고 하시며 자꾸 우셨다. 처음 가구들과 다르게 자꾸 멀어지는 아들 며느리들의 발걸음들이 엄마를 슬프게 만든 것이었다. 나도 속상한 마음으로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병이 점점 깊어가는 엄마를 볼 때마다 섭섭한 내 마음은 빠른 속도로 쌓여만 갔다. 엄마는 편치 않은 마음처럼 몸도 쇠약해져 갔고, 한의원과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을 오가며 지내는 동안 우리 가족들도 많이 지쳐갔다. 어린 두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하던 외할머니가 갑자기 몸과 마음이 달라져 버려 신경질도 자주 내고 잔소리도 많아지시니 감당하기 힘듦을 나에게 자주 토로했다. 엄마는 내가 직장 다니랴, 식구들 눈치를 보랴, 힘들게 사는 모습이 당신 탓이라며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셨다. 그렇게 2년 남짓 되었을 무렵 엄마는 3차 중풍까지 맞게 되는 바람에 병원에서 예견하던 2달을 넘기지 못하고 끝내 세상과 이별하셨다. 그때 엄마 연세가 칠순을 2달 앞둔 69살, 내 나이 겨우 39살. 39살 엄마의 구명딸은 그때부터 슬픔과 아픈 가슴을 깊이 묻어둔 채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고 더 마음을 다해 돌봐드리지 못한 후회가 밀려오면 그때 내 나이 겨우 39살밖에 안 되었다고 변명하기 바빴다. 두 딸이 너무 어려 나는 그들 돌보기에 바빴고 그 외로운 마음 헤아리기 어려웠노라고 핑계를 대기 일쑤였다. 그때 내 나이가 49살이었으면 여행 좋아하셨던 어머니가 가보고 싶은 곳을 말씀하셨을 때 자주 모시고 여행을 다녔을까? 그때 내 나이 59살이었으면 식탁에 놓인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 숟가락을 요란하게 놓으시던 엄마에게 눈 흘기지 않고 입맛 당길 음식을 더 만들어 드렸을까? 저녁 노을을 보면서 눈물 지으실 때 처량하게 왜 그러냐고 흰잔 대신 함께 바라볼 마음을 가졌을까? 엄마가 그리울수록 미안함과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환갑이 된 이 나이에 생겼다. 엄마가 나에게 준 따뜻한 마음과 많은 사랑의 열매들을 나는 이제 내 딸들에게 흘러가게 할 것이고 짧고 아쉬웠던 시간은 두 딸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더 많이 함께 나누고 싶다. 그리고 두 딸들에게 이런 힘들고 아쉬웠던 마음을 조금씩 들려주려 한다. 내 사랑하는 두 딸이 한없이 허락된 시간인 줄 알고 나처럼 땅을 치며 후회와 눈물로 얼룩진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기에. 일곱 형제를 위한 쌈딱. 김미란. 내 별명이 쌈딱아 아이가. 전화 수화기 넘어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에너지가 넘친다. 아, 또 아버지가 앞장서서 이야기했어요? 조합원장이 나서서 해야지. 왜 80 다 되는 아버지가 자꾸 나서는 거예요? 내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는데? 그 집 누구한테 줄기라고? 내가 일곱 형제라. 내가 그거라도 남겨줘야지. 결혼할 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구만. 아버지, 저녁은요? 조합 사람들하고 누갔단 말. 어따 피곤하다. 그만 잘구만. 전화 끊는다.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하기도 전에 아버지 전화는 끊어졌다. 아버지는 싸움만 잘할 뿐 아니라 성격도 급하다.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대. 언제 줄기고?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이야기 듣자고 온 게 아니다. 퍼뜩 달새 주니라. 아따, 알았다 안 가는겨. 알았다고만 하고 언제 줄기가? 아이고 무릎이에. 주인집 할매는 무릎을 두드리며 마루에 앉는다. 그것은 할매와 아버지의 대화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이고 무릎이에. 꼭이 늙은 게 맨날 이렇게 와가지고 월세를 받아가야 쓰겄나. 작은 식구도 아니고. 처음에 9이나 되는 식구들 데리고 와가 뭐라 했더노? 달새 꼬박꼬박 내고 시끄럽게 한다. 했나 안 했나? 뭐 네가 떼먹는다 했습니까? 다음 주에 들을 테니까 그때 오이소. 할매가 무릎을 두드리다가 발끈해서 일어선다. 지난주에도 다음 주에 준다 해가지고. 네, 오늘 온 거 아이가. 할매를 따라 일어선 아버지의 얼굴에 화가 한가득이라 할매는 말끝을 흐린다.
할매가 다시 마루에 앉으며 넋두리를 시작한다. 아이고 내 발자에 굽는 살린데 집안집 계속 마련해가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살아보나 했더만 아이고 집주인이 무슨 힘이 있노? 날씨 한번 밀리면은 내가 무슨 빈창이다 아이고 헛그하다 이래 찾아와가고 아쉬운 소리 나야 되고 아이고 내 발자에 집 지을 때 인부들이 대충대충 일을 해 그것을 다독이느라 마음고생했다느니 아직 빚이 조금 남아있다느니 할매의 하소연은 10여 분간 이어진다. 내 장 지어올 테니까 꼭 준비하거라! 할매가 사라지고 나면 아버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곤 했다. 이상했다. 할매가 있을 땐 분명히 땀도 한 방울도 나지 않았는데 할매가 가고 나면 땀이 나오니 말이다. 큰언니를 따라서 우리 형제들이 서울로 공부하러 왔을 때 전셋집이 비가 새거나 장고장이 날 때도 아버지는 쌈딱이 되었다. 남동생이 군대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나 여동생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을 때나 술 한 잔 걸치시고 얘는 막 세상 하나도 안 무섭다. 너가 애가 명이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섭겠노? 라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쌈딱이다. 묘심새안 지로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좁은 골목길 접어들 때 어린 가슴은 뛰고 있었지. 아주 오래전 초등학교 저학년쯤이던 저는 푸른 광채를 내뿜으며 흔들림 없이 도도하게 앉아 저를 응시하는 고양이 때문에 가슴이 마구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음험한 분위기에 기가 죽어 다른 넓은 길로 빙 돌아 도망치듯 집에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날 인간이 최상위 지배자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는 개, 소말, 낙타, 당나귀, 고양이 등 많은 동물들의 기여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양이는 밤에 은밀히 활동하는 모습이 음험하다, 고양이 고기를 먹으면 보복당한다, 기분 나쁘고 재수 없다 등의 평가절하되는 억울한 측면이 많은 동물입니다. 반면 이집트와 서아시아에서는 고양이가 꽤 좋은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질병과 악령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는 의식과 쥐로부터 인간의 곡식 창고를 든든히 지키는 역할을 하는 고양이에게 사람들은 신성시하는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세기 이후 대항해 시대의 선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동물이 바로 고양이입니다. 식량을 싣고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명적으로 고양이는 쥐를 따라 배에 올라탔고 쥐로부터 선원들을 보호하고 오랜 항해로 지친 선원들의 감정을 치유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13세기 유럽에서는 카톨릭 교황이 고양이와 마녀는 악귀라는 선언이 있었고 그 후로 유럽의 전역에서 마녀와 고양이를 불태워 죽이는 난동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로 유럽 인구의 40%가 사망하는 흑사병 즉 고양이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참혹한 세계 2차 대전 전쟁 당시 미국 해군 전함에서는 고양이 전사들이 병사들과 전쟁의 희로애락과 승리를 함께 하기도 했고요. 우리 한반도에서 고양이에 대한 흔적은 남쪽 신라와 백제에는 약간의 기록이 있는데 이는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구려와 중국의 북부와 개와 함께 사냥과 목축에 척박한 환경이었고 농경 지역인 중국 남부 바닷길에서 한반도의 서남부로 고양이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생존과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한국, 만주, 몽골은 사냥을 하는 개에게 친근함을 넘어 공동체의 동질감을 느낀 반면 중국과 일본은 고양이에게 행운과 복을 가져오는 친화적 동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충성스러운 개보다는 독립적이고 우아한 자태에 고양이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본 곳곳의 신사와 절에는 고양이 캐릭터, 인형, 상징물 등으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고양이 천국이라 합니다. 중국에서는 고양이가 나쁜 기운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 혹은 고양이가 많아지면 삶이 팍팍해진다 등의 속설이 있는데 아마도 고양이가 많아지는 것은 쥐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인간의 곡식 창고가 텅 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특히 중국 남부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 이주하여 쿠칭이라는 고양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으로 타국에 정착한 불안한 심리를 고양이를 통해 애군을 막고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심리로 이해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장희빈과 애증으로 유명한 숙종이 열렬한 고양이 마니아였다고 하죠. 금손이라는 고양이와 함께 밥도 먹고 항상 곁에 두고 알뜰히 살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궁궐 비빈들의 질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첩을 색출하듯 쥐를 잡자. 1970년대에는 대대적인 쥐 사냥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전 국민이 총동원되어 수천만 마리 쥐를 잡아들이죠. 쥐들에게는 가혹한 시기였겠고 고양이에게는 한가한 시기였겠네요. 어느새 개와 고양이 우리의 소파와 침대까지 차지하게 되었네요. 급속히 애견, 애묘인이 넘쳐나는 세태를 보며 느껴지는 잔상은 인간관계 불신, 이기심, 사회의 각박함이 빚어낸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머리로는 독립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고양이 묘심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가슴으로는 오랜 기간 인간과 함께 공존해온 견심에 더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31페이지. 나를 사랑하는 시간. 자기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특히나 녹음된 음성을 들으면 부끄러움에 몸을 떨며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귀를 막고 악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마치 다른 사람 목소리 같다고도 하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하고 산다고요? 하며 온몸이 꼬이고 닭살이 돋는다는 반응도 있다. 목소리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그럴 것이다. 기계로 변환된 음질 탓에 실제 목소리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목소리를 온전히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간다. TV, 핸드폰, 게임, 음악. 오히려 남의 목소리가 익숙하고 가깝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다. 그러니 생경한 것도 당연하다. 나는 낭독을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내가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비로소 한번 바라보게 된다. 아문 줄로만 알았던 생채기가 드러나 눈물을 떨굴 때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일부러 막아두고 듣지 않으려 했던 나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을 때 조금씩 마음에도 소리에도 변화가 생긴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처음엔 웃음이 날 것이다. 그래도 내 목소리는 내면에서 그 깊이를 끌어내는 힘이 있다. 서툰 목소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귀로, 마음으로 스며들어와 숨어있던 감성을 깨우고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기쁨이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표현이 어색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도 원래의 자리를 찾는다. 내 목소리와 친구가 된 듯한 느낌에 자꾸 소리내어 글을 읽고 싶어진다. 낭독을 하며 내 소리를 꺼내는 게 점점 더 재미있고 훌쩍 능청스러워진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 꽤 괜찮구나 하고 내어보는 내 목소리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 단계 이루었기 때문이다. 김소영이었습니다.